안녕하세요. 저는 싸은일입니다. 세상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항상 존재하죠. 그 경계를 넘어서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사연이 있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한판 승부에 관심이 가득합니다. 그럼 바로 톡톡 40 출발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인천에 살고 있는 이소은입니다. 가정주부이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채널을 많이 듣는데 설거지하거나 청소를 하면서요. 사안 채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적대적이었던 삶에 큰 위로를 받아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체험했던 이야기를 공유해 볼까요? 함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울증과 친해졌던 경험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삶에서 한 번쯤은 다들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싶어 하는 법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우울증은 봄볕 같은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온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울증과의 사투 속에 10년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우울증을 알아본 것은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화목하지 못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고 들어오고 어머니는 자식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결과로 항상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경험했어요. 어느 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저는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그날의 상황은 여전히 생생히 기억나요. 그날 엄마는 저를 세워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쏘나, 이 사탕 먹고 있어. 엄마랑 갔다. 금방 올 거야. 아이캐서, 엄마 얼마야? 전 꼬박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보육원 선생님 손에 끌려갈 때까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후에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매일같이 엄마와 아빠를 부르곤 했던 것 같아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버겁고 힘들었어요. 또래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고 사랑이 가장 중요했던 때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얼마도 없었어요. 보육원 원장님은 친절하신 분이었지만 제 보육이라고 챙겨줘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저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과 같은 주변 어른들에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고 하죠. 저는 늘 제 생각이나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일에 대한 욕망이 제일 먼저였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느껴졌어요. 보육원을 떠나 독립하여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이 공허하고 기분이 우울했어요. 그래서 이 기분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술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알 수 없는 약을 한 알씩 챙겨 먹고 출근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은 제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늘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맞추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거죠. 그때 만난 남편은 내게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실하고 함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먼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제 마음 상태를 묻곤 했고 저는 편안할 수 있게 한마디로 그날의 기분을 털어놓곤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남편이 우연히 제가 복용하는 정신약 봉지를 회사 책상 위에서 발견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남편도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고 약간의 움츠러든 표정도 보이면 즉시 제 안부를 물어봐줬다고 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배려에 감동받았고 그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어느새 착한 사람과의 감성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일이 끝나면 같이 맥주 한 잔 안 하실래요? 그럼 제가 아는 곳으로 가볼까요? 남부터나 찍소리도 듣지 않은 지 6개월이 되던 창부터 어렵게 데이트를 제안하고 남편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 데이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바로 사귀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 신청도 받아들인 것이고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평화와 여유가 생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경험했어요. 생겼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전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요구만 무작정 맞추지 않아도 되었죠. 게다가 남편에게도 제와 비슷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데 남편이 해준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20년 전에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10살 무렵 떠나신 어머니께서 이혼 후 한 달도 언제든 남편을 보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편은 많이 상처받았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내가 너처럼 보육원 생활을 한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는 소소하게 잘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둘 다 꿈이 돈을 많이 모으면 큰 카페를 열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얘기할 거리도 많았고 함께 카페를 탐험하면서 즐길 만한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죠. 그렇게 어느 날 남편과 함께 간 여행에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따뜻한 침대는 모든 것이 포근하고 안락해서 어린 시절부터 울타리가 없었던 제게 남편과의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삶을 갖게 된 느낌이 어떨까요? 저에게 한 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함은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온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아버지, 여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나요? 그게 그래요.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그 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어디에 계셨는지 조차 몰랐던 시어머니의 방문에 우리 부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남편은 어릴 적 호련히 떠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었던지라 첫 만남 때 그렇게 밝고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정명이야, 엄마야. 갑자기 와 놀래키지.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결혼식도 못 다녀가고 싶었는데 차마 염치가 없어서 말이 안 되네. 부끄럽지만 그냥 미친 듯이 동안 벌면서 살았어. 당신과 우리 아들이 너무 그리웠지만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 그러다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야. 근데 죽음이 멀지 않은 질병에 걸리다 사랑하니까 행복해 기라득이. 당신이 너무 그리웠다 이야기했다. 죄송하고요.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그 진단서를 다들 보고는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나서 2차례 찾아봐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했고 남편을 보고 웃었지만 남편과 도시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눈물로 젖은 눈으로 제게 다가와 손을 덥석 잡으려 했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어색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노는 법을 모르셨고 저는 어색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한숨을 쉬며 손을 건네주었습니다. 시모에게서 빼앗아야겠다고 등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붙잡으려 하자 남편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뒤를 돌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제 남편을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을 이해했어요. 적절한 시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없었던 남편에게 어머니는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사랑하지만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남편에게도 그런 점이 분명했을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어두운 남편의 표정을 보며 역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피곤하다며 일찍 잠에 들었고 저도 그러한 남편을 보며 심란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이 오자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자네, 한 번 볼 수 있으리까? 라며 말했어요.
남편이 모르게 만나기는 어렵더라도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부자한 사정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혼자 보고 싶어 했고 나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식당 안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게로 다가오자 빠르게 일어나 제 의자를 불러주셨어요. 와우, 당신은 자신의 아이를 위해 그렇게 사려 깊게 고민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전혀 관련 없으신 분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시인이 건네신 미묘한 이야기에 감동받아 있는데 억지로 제겐 무슨 리액션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요약하면 어머니는 아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했으며 아들의 마음이 매우 간절해 보였습니다. 난 남편의 입장과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지갑 속에 남편의 사진을 넣어두고 다니는 일에 대해 썼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얼마나 만져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해진 사진 위로 셔먼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고 그 순간 나는 도와줄게라고 말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어서 보니 아들에게 얼마나 다가가고 싶어 하는지 깨닫게 되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은 남편이 하더라도 어차피 집이 돌아온 이후로는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획을 세우고 나갔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단둘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조용히 전해주었고요. 슬쩍 물 터진다. 처음에는 왜 남편도 이런 말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몰랐어. 그러다가 날 쳐들어왔다. 당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다시 말해줄게.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줘. 화만 내뱉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어봐. 어머니가 당신을 정말 그리워해서 그동안 빚을 갚느라 힘들어했는데 혹시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당신을 찾아올까봐 못 간 것이다. 제발 그 여자 말하려는 것을 잘 들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더 이상 당신과 대화하지 않겠다. 한 번 더 말할게. 그 여자랑 연락하지 마. 남편은 그런 일에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미움과 원망이 많이 쌓여 있었던 시어머니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꽤나 정성을 보였어요. 매일 저를 통해 반찬도 전달해 주시고 몸에 좋은 보약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행동이 1년 넘게 이어지자 남편도 받지 마 그거 하면서 막상 시어머니가 주신 반찬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반응을 말해드리면서 안심시켜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소나, 네가 없었으면 어쩔 거. 내내 정말 고맙다며 답변했죠. 나는 이 윤회를 갚아야 할 텐데요. 당신은 나에게 딸이에요. 딸이에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정말로 당신에게는 내가 구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서 자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지요? 예전에 내가 당신 같은 며느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지요? 고맙다, 소울아. 저는 샬롬이 보면 저희 엄마가 떠오르는 기분이 들어요. 비록 고아로 자랐지만 이제는 부모를 찾지 못해요. 남편의 엄마는 지금이라도 회심하고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때때로 그런 남편이 부럽기도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시어머니를 받아들이셨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혼자 있어서 튀지 않으셨지만 많이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드리고 나서 몇 번째로 시댁을 방문해보면 이미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대화는 잘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언급을 하셨지만 남편과 화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자리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떨렸어요. 약속한 시간에 만나 저녁을 먹다가 누군가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했어요. 젊은 쟤야, 미안하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내용을 알맞게 수정하겠습니다. 너에게 할 말이 없어, 아들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어. 이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어. 나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하며 숨을 죽이고 반응을 살피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 손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자고 했어요. 이미 내가 용서했다고 말할 때였어. 남편은 성격이 착한 사람이라 시어머니가 1년 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한 것에 대해 감사해 하며 더는 벽을 세울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남편의 반응에 안도한 숨을 내쉬었고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20년 만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저를 받아들여 주셨지만 삶은 때로는 역경이 찾아온다. 저에게도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시작은 혼자 있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갑자기 꾸중을 하셨어요. 너희 중고로 팔찐 것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내가 언니가 해놓았는데 왜 맛이 변해 있는 거니? 난전해 보니까 맛이 편편한데 한 변에 있었는데. 말이 있잖니 냉장고에 보관하면 상한다고. 너 좀 귀머거리도 아니면 한 번 말하면 철석같이 알아들어야지. 2번, 3번 말하게 하니. 어머니, 너무 답답하고 불편한데 한 번만 말하면 적당히 해줄 수 있지. 지나치게 지도하지 말아주셔야죠. 언니, 이 날씨에 어머니가 나에게 꾸지람을 하신 걸 보면 당신도 기분이 상하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수준은 계속해서 넘어가서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어느 날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마음대로 신혼집에 들어와서 시간을 더 즐기려고 할 때 갑자기 퇴근하시면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방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엄마, 미리 연락 주셨다면 나도 배움 나갔을 텐데요. 연락했더니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다며? 아, 그런가요? 네, 왜 어쩔 수 없죠. 너는 내가 오는 게 달갑지 않다고? 아니, 그럴 리가요. 대표 중임을 그래도 나뿐인 면을 일하고 있는 게 배고프다. 밥 좀 먹고 싶어. 아,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머니 올 줄 모르고 오늘은 원래 남편과 밖에서 먹기로 했어서 집에 밥이 없는데. 외식 괜찮으세요? 외식은 우리 정제는 밖에서 먹는 음식이 안 좋다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매시 얼마나 통을 많이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시다고요. 조미료 투성이인 음식을 왜 매우 통이 많이 든다고 주시는 거야? 아내가 중판을 찬 걸로 있는데 그것을 먹으면 된다고요. 그런 식시였었어요. 연락하고 옷이 질 그러셨대요. 빠뜨리거나 없었다는 핑계를 대신해서 식사도 고죽도 안에 사실을 했겠지만 그러면 나 혼자만 죽어라 집안일을 해야 했겠죠. 어쨌든 그러신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셨는데 시어머니께서 내게 조용히 부르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트집을 잡고 야단을 쳐내시더래요. 바로 제 옷차림으로 말입니다. 너는 어여 만나기 위해 왔는데 그럼 어떤 복장을 해야 하는데요? 가슴이 드러나는 무슨 옷을 입었냐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던 간에도 그런 걸 봐선 엄마의 위치를 어떻게 흥결저가 해석해야 할까?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몰라. 아, 혹시 너 정지심이라 안부를 물었어? 내가 실례하거나 집을 나갔지만 나도 엄밀히 말하면 너의 어머니야. 그래서 그런 의식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면 어머니께서 이 옷차림이 불편하시다고는 몰랐어. 그냥 항상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뿐이야? 오해하지 않길 바래. 오, 세상에. 그러면 넌 평소에도 그런 색의 옷을 자주 입는 거야? 응, 좀 국을 답답하게 하려고. 아니, 정말? 이상하게 다니는 집 같지 않아? 버리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설마 제가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어쨌든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아, 됐어요. 얼른 카레 입고 가라고. 정말 흉착해서 여길 일 같아. 얼른 갈아입고. 어디 내가 널 며느리로 만들고 데리고 다니다니?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제가 그때 입었던 티는 튀지 않고 가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조금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었어요. 민망하지만 살이 찌어서 티가 널널해진 거였어요. 가슴이 유독 크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지적하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흉착하다는 이야기는 이번에 갈아입고 온갖 상처를 주면서도 급기야 나는 화를 내기도 할 수 없어졌다.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어 잊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주인 셔머니 그제야 만족한 셈이었다. 그래서 네가 내게 무시하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꼬아놓은 줄 알았어. 만약에 기분이 괜찮다면 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살 거야. 그러고 나중에는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 화를 내듯한 행동은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겠지만 제가 추측한 이유는 아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음악적 엄마의 역할을 하는 선희의 남편에 대해 다가가기는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괜히 저에게 뭔가 터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묘한 자격지심이 겹쳐 정재가 조금이라도 말 실수를 하거나 연락을 소홀히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3대접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인터넷에서도 여러 유형의 시어머니들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는 처음이었어요. 마음이 들 때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상담도 받아봤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 대부분이 비슷했어요. 소나,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여운기네 시어머니가 점점 더 강도를 써주는 것 같은데 촉촉하면서 내 남편에게 말해서 중재를 좀 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런 것들은 남편에게 중재자가 잘 전달해 주어야 해요. 하지만 제 상황이 특별했어요. 이를 그대로 남편에게 전하면 남편이 시련을 겪을 것이고 그 결과 시어머니는 저를 비난하게 될 것이 분명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따뜻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희망을 버리기 어려웠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친절을 보여주셨던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오늘 뭐 먹고 싶은 게 없니? 엄마가 사절로 팽디의 남편들이 가는 거나 알아. 너 초밥 좋아하잖아. 엄마가 맛있는 초밥집 마줄게. 시어머니는 저가 고아로 자란 것으로 알고 계시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한국어 문법으로 제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말하며 즐거운 기분일 때는 스스로 엄마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며 우리 며느리가 힘들었겠다. 내 덕분에 아들과 같이 밥도 먹는다며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평소의 어머님과 한때는 얼떨떨해하면서도 나도 더 잘해야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민하실 때만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분한 며느리로서 대해본 적은 없었지만 살병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머님은 갑자기 제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토스트를 먹은 것을 남편에게 이유로 지적하며 공격하였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셨는데 1시간 이상 설교를 하셨다고요. 그것도 해석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너는 그게 문제야? 왜 대체 귀한 내 아들을 토스트로 보내니? 걔가 그거 먹고 기운이 나겠어? 아니, 토스트가 냄새 없게 구워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을 할 거야. 예를 들어, 너는 내 말을 듣나? 어디를 쳐다보는 거야? 여길 봐야지. 누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희 둘 다 바빴을 때 시리얼을 먹기도 하고 토스트를 먹기도 해요. 일이 바쁘니 그것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정재 씨처럼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걸 본다면서요. 제게는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아들을 챙겨주는 게 더 좋은 여성의 삶일 거예요. 어머니, 그게 제가 좋아하는 삶인데요. 나름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소홀히 한다는 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너, 아주 이상한 구석이 있다. 붐없이 자성하면 눈치도 빠르고 일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시어머니에게 무조건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거야? 가끔 시어머니께서는 저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욕을 하기도 해요.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보육원 출신이라는 제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며 하는 잔소리는 때때로 너무 상처로 남아요. 그럴 때면 어머니, 그런 말은 정말 듣기 불편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감정 해체는 말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맞섰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이게 아저씨 했더니 너 또 나무시하냐? 내가 너 사층 다시 와야 봐라 하며 방을 나가셨어요. 그래도 며칠째 저와 연락이 없고 전화가 없어 어쩌나 싶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사과를 대충 하다가요. 셔먼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일단 사과는 받으니까 저도 아기싸한 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기는 유독 어머니께서 그간 했던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입안의 혀처럼 제게 잘 대해주신 때였어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일하고 있던 제게 전화를 걸어와 돈을 빌려달라는 게 시작점이었어요. 수후에 지금까지 엄마에게 5만 원을 많이 받지 않았나요? 끝내줄 수 있니? 안녕하세요 보러 왔는데 그만치 갚을 이같이 뭐예요? 아예 내 정신 좀 바로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금방 보내드릴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액수였어요. 10,000원, 5만 원, 어쩔 때는 10만 원. 이 송도에서 그쳤어요. 지갑을 두고 쉬었다길래 급하게 끝내주신 것 주세요. 근데 문제는 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액수도 커진다는 것인데요. 언젠가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온 굉장히 미안한 말도록 소나 엄마가 아니 우리가 왔는데 약값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3개월 한꺼번에 지불하면 할인을 더 해준다고 해서 100만 원만 끝내줄 수 없겠니요? 하는 거였어요. 사실상 100만 원이란 액수는 작은 액수가 아니고 왜 굳이 저에게 빌려주지 않은 거죠? 왜 샵5 새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아야 그게 말이다. 아, 내가 사실 며칠 전에 엎어져서 허리를 다쳤거든. 근데 내가 한의원 다닌다고 하면 괜히 한번 걱정할까봐 그런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어서 돈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미안하다. 이에 급하게 일자리를 구해두어야 할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이 더 있는데, 그럼 세정에게 알겠어요. 어머님이 끝내드리겠습니다. 결코 정지한테는 말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셔서 얼마나 신경을 쓰셨는지 한의원에도 제대로 가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대충 돈을 빼 돌려드렸는데요. 그 후에도 돈을 빼 돌려드린 후에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딘가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남편이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도 일에 관여하게 되셨습니다. 사실상 매우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우리가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덕분에요. 가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였어요. 월급쟁이로 2명이지만 설계가 빠듯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도전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셨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요즘 정말 힘들겠지? 예전에 너희 둘이 작은 카페를 하는 게 꿈이라고 들었다. 그 꿈, 내가 이루어줄 테니 한번 마음을 먹고 시작해봐. 넌 애들끼리 사는 게 곤란한 점도 있고 칸비로 돈을 모으는 것도 어려울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너희 아들과 며느리를 믿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냥 너무 감겨서 기뻐했어요. 아버님께 고개 숙이고 존중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거든요. 괜히 눈물까지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생하여 모신 돈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를 응원하고 도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잘해보라며 밝은 얼굴로 응원해 주었고 우리는 아버지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동시에 퇴사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가지 않는 주말에는 남편과 함께 다양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준비를 하던 중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1,000만 원을 빌려줘라고 해서 어머님, 그래,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니 얼른 입금해 가져다줘 하시더니 시어머니는 절박한 목소리로 그 큰 돈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나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싶어서 어디 계세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좀 주렴. 내가 어떻게든 커버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높였다. 1,000만 원을 넣어줘 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말이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났더니 돈을 건네주겠다고 하고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강원도에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강원도로 여행을 가려 했지만 왜 갑자기 신신영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고개를 들었지만 10번의 힘겨운 노력 끝에도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도 없이 허름한 모텔에서 혼자 숙박하고 계셨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어머니, 왜 여기 혼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하며 물었어요.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모두 알고 있어? 친구들이랑 여행을 왔는데 난 여기서 남아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어. 게다가 돈을 빨리 가져와서 주 현금은 준비해놨니? 게다가 셔머니 말한 것이 좀 이상하게 맞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강원도에 왔다고 했던 20분 전, 여기 오기 전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그는 부산으로 가는 거라고 했고 혼자 떠난다고 했어. 저는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고 몇 가지를 시어머니에게 물으려고 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떤 질문에도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해 결국 시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한 장의 카드를 주었어. 그날 시어머니를 뒤쫓아가다가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 가셔서 제가 깊이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드를 받으시면서 아이처럼 기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가다가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도박장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내가 본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중독자의 그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정신없이 도박에 빠져 카드를 굴리고 계시던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왜 지금껏 돈을 빌려오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졌을 때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쩌다가 이 사람이 4천만 원을 들고 도망갔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어서 그 돈을 훔쳐 그것은 우리 가족의 전 재산 같은 돈인데